아버지, 저 하늘이랑 결혼할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천양그룹 본사 73층 회장실.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창 너머로 석양빛이 차갑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선 서진우 회장. 75의 나이에도 꼿꼿한 그의 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외아들 민준이 던진 말. 그 한마디가 귓전에서 맴돌며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서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 사설 탐정이 조사해 온 김하늘이라는 여자의 신상 명세서였습니다. 나이 29. 학력 고졸. 직업 을지로 뒷골목 포장마차 운영.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한 줄. 전과 기록 폭행죄로 집행유예 2년. 서진우의 손가락이 그 문장 위에서 멈췄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정과자라니.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50년. 그가 천양그룹을 일으켜 세우기까지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판자촌 막노동꾼의 아들에서 시작해 손에 흙 묻히고 밤새 일해가며 쌓아 올린 이 제국. 그런데 이제 와서 정과자를 며느리로 맞으라고? 재벌가의 품이고 명예고 그 모든 걸 한순간에 무너뜨릴 폭탄 같은 여자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라고? 서진우는 책상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탁! 무거운 타격음이 고요한 회장실을 가득 채웠고 책상 위에 가족사진 액자가 쓰러지며 유리에 금이 갔습니다. 사진 속 젊은 시절의 그와 아내, 그리고 갓 태어난 민준. 이미 1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서진우는 사진을 들어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금간 유리 너머로 보이는 아내의 미소가 흐릿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아들 민주는 그의 전부였습니다. 최고의 교육, 최고의 환경, 최고의 미래. 모든 것을 물려주기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그런 아들이 이제 와서 정체도 모르는 정과까지 있는 포장마차 여자와 결혼하겠다니. 저 여자가 뭘 믿고. 서진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분명 돈이었습니다. 재벌가 도련님을 낚아서 한 방에 인생 역전을 노리는 것. 그런 여자들 평생 수없이 봐왔습니다. 겉으로는 순수한 척, 사랑하는 척 하다가 막상 결혼하면 본색을 드러내는 여자들.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서진우는 결심했습니다. 사설 탐정의 보고서 따위로는 부족했습니다. 저 여자의 진짜 속내, 진짜 목적을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양그룹 회장이라는 신분으로 가면 저 여자는 당연히 연기를 할 것입니다. 좋은 사람인 척, 착한 사람인 척. 그렇다면 서진우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습니다. 거지로 변장하는 거야. 사람의 본성은 자신보다 약한 존재 앞에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없는 한낱 노숙자 앞에서라면 저 여자의 진짜 모습이 나올 것입니다. 만약 정말 돈 때문에 민준에게 접근한 거라면 거지에게는 절대 친절할 리 없을 테니까. 이틀 후 을지로 뒷골목. 낡은 건물들 사이로 좁은 골목길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골목 한켠에 자리 잡은 작은 포장마차.
하늘이네라는 손글씨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일부러 감지 않아 떡진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었고 얼굴에는 검댕을 묻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헌 옷가게에서 구해온 남루한 점퍼와 구멍난 운동화. 누가 봐도 거리의 노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노숙자의 눈빛만큼은 날카롭게 포장마차 안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우였습니다. 포장마차 안에서는 젊은 여자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하늘. 탐정 보고서 속 사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습니다. 긴 생머리를 뒤로 묶고 낡았지만 깨끗이 빨아입은 앞치마를 두른 그녀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보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평범하네. 서진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얼굴. 특별히 예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딘가 정갈하고 깨끗한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모습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저 여자의 본성. 바로 그때였습니다. 포장마차 안으로 중년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섰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가씨 소주 한 병. 남자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하늘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님, 이미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뭐, 장사할 거야 말 거야. 남자가 테이블을 탁 내리쳤습니다. 서진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제 본색이 나오는군. 돈 때문에 장사하는 여자라면 저 취객에게도 술을 팔 것입니다. 아무리 만취했어도 돈만 내면 되니까. 하지만 손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부드러웠습니다. 집이 어디세요? 제가 택시 불러드릴게요. 뭐야, 이 여자가. 취객이 욕설을 내뱉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남자의 팔을 붙잡고 포장마차 밖으로 천천히 이끌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내일 술 깨고 오시면 제가 해장국 끓여드릴게요. 하늘은 취객의 등을 토닥이며 골목 밖으로 보냈습니다. 서진우는 그 장면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연기일까? 아니면 진짜일까? 그의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판단하기 이릅니다. 이제 겨우 첫날이니까. 서진우는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내일 다시 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저 여자의 본성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낼 때까지. 골목 위로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포장마차의 낡은 간판이 삐걱거리며 흔들렸고 그 소리는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진짜 시험을 받게 될 사람은 김하늘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첫째 날, 서진우는 포장마차에서 50m 떨어진 골목 모퉁이에 몸을 숨긴 채 하루 종일 김하늘을 관찰했습니다. 오전 10시, 하늘은 시장에서 장을 봐왔습니다. 커다란 비닐봉지 2개를 들고 비틀거리면서도 혼자 힘으로 포장마차까지 날랐습니다. 누가 도와주겠다고 하면 손사래를 치며 환하게 웃어 보이는 그녀.
돈 없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대할까? 서진우는 지켜봤습니다. 오후 5시 장사 준비를 하던 하늘에게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등이 굽고 지팡이를 짚은 이르는 좋기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에게 뭔가를 말했습니다. 서진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하늘의 표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포장마차 안으로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곧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이 할머니 앞에 놓였습니다. 할머니는 주머니를 뒤적였지만 하늘이 손을 내저으며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눈물을 글썽이며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우는 그 광경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연기구나.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선행을 지켜보는 사람은 서진우뿐. 그것도 멀찍이 떨어진 어둠 속에서. 둘째 날, 서진우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포장마차 바로 앞 전봇대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오후 6시,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회사원, 중년 부부,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들. 하늘은 모든 손님에게 똑같이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녀의 기억력이었습니다. 사장님, 저번에 드렸던 김치찌개요. 한 단골 손님이 말하자 하늘은 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기억해요. 이번엔 김치 좀 더 넉넉히 넣어 드릴게요. 저번에 맵지 않게 해달라고 하셨죠? 손님이 감탄하며 웃었습니다. 서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장사 수완이 있긴 하네. 손님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챙기는 것. 그게 단골을 만드는 비결이니까. 역시 돈이 목적이야. 셋째 날, 서진우는 용기를 내어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지 행색의 그를 보자 몇몇 손님들이 코를 찌푸리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서진우를 보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디 앉으시겠어요? 서진우는 말없이 구석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하늘은 그를 안내하고 물수건을 건넸습니다. 추우셨죠? 뭐 드시겠어요? 서진우는 주머니를 뒤적이는 척했습니다. 사실 지갑에는 수억 원을 인출할 수 있는 카드가 들어 있었지만 그는 일부러 1,000원짜리 지폐 몇 장만 꺼냈습니다. 이거면 뭐 먹을 수 있나요? 목소리를 일부러 쉰 목소리로 낮췄습니다. 하늘은 돈을 보더니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 드릴게요. 오늘 제가 서비스로요. 서진우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거지한테도 잘해주는 척하는 거야. 나중에 민준한테 얘기하려고. 하지만 곧 그의 앞에 놓인 국밥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고기가 듬뿍 들어있고 밥도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옆에는 깍두기와 김치도 수북이. 다른 손님들이 받은 것과 똑같은 양. 아니,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요. 하늘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른 손님을 응대하러 갔습니다. 서진우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60년 전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판자촌, 갓 20살이 된 그가 어머니와 함께 살던 그 좁은 방, 동사무소에서 받아온 쌀로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국밥 맛, 서진우는 숟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넷째 날과 다섯째 날, 서진우는 계속 포장마차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왔습니다. 손님이 없는 빗속에서도 하늘은 포장마차를 열었습니다. 혹시 비 피할 곳 없는 분들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비를 피하러 온 노숙자 2명에게 무료로 뜨거운 어묵국을 나눠줬습니다. 또 어느 날은 장사를 마치고 정리하는 하늘을 봤습니다. 남은 음식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깨끗한 용기에 담아서 들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서진우는 뒤를 밟았습니다. 하늘이 도착한 곳은 쪽방촌이었습니다. 낡은 건물 앞에서 그녀는 초인종을 눌렀고 곧 할머니 한 분이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맛있는 거 해왔어요. 하늘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하늘이. 고맙다, 고마워. 할머니가 하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진우는 어둠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니야. 아직 확신할 순 없어. 여섯째 날, 서진우가 평소처럼 포장마차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섰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포장마차로 곧장 걸어왔습니다. 김하늘 씨?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하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이번 달 이자는 준비하셨습니까?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남자가 봉투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다예요? 원금은 하나도 안 갚고 이자만? 죄송합니다. 다음 달엔 꼭. 다음 달? 벌써 6개월째 같은 소리 하시네요. 남자가 하늘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서진우는 자리에서 일어서려다가 멈췄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 여자가 왜 빚을 졌는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딱 일주일 드릴 테니까 원금 3천만 원 준비하세요. 남자들이 비웃으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일곱째 날, 오후 9시,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하늘은 포장마차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우는 언제나처럼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매일같이 관찰했지만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검은색 가죽 재킷에 문신이 새겨진 팔. 눈빛부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남자를 보자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민석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 서진우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탐정 보고서에 나왔던 이름. 하늘의 전 애인이자 그녀가 폭행죄로 기소되는 원인을 제공했던 남자. 오랜만이네, 하늘아. 민석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어딘가 섬뜩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다시는 안 보기로 했잖아요. 하늘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야야,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 민석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 맞다. 들었어. 재벌 아들이랑 사귄다며? 김하늘, 내가 그렇게 똑똑한 줄 몰랐네. 비웃음이 묻어나는 말투. 하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진심이에요. 민준 씨는 진심? 크크크. 진심이든 뭐든 상관없어. 난 그냥 내 돈만 받으면 돼. 민석이 하늘의 손목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아, 하늘이 비명을 삼켰습니다. 서진우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아직은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5천만 원. 내가 나한테 빌린 돈. 기억하지? 그건 제가 갚겠다고 했잖아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시간? 벌써 2년이 지났어, 김하늘. 원래 3천만 원이었는데 이자가 붙고 붙어서 이제 5천이야. 민석이 하늘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일주일. 딱 일주일 안에 5천만 원 가져와. 못 가져오면 너 재벌 애인한테 가서 받아올 거야. 아, 물론 내 과거 얘기도 다 해주고 말이지. 하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발, 민준 씨한테만은. 뭐, 들키기 싫어? 그럼 돈 가져와. 현금으로. 민석이 하늘의 손목을 더 세게 비틀었습니다. 하늘이 신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서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움직이기도 전에 하늘이 민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알았어요. 가져올게요. 그러니까 제발 민준 씨한테는 연락하지 마세요. 크크, 그래. 역시 똑똑하네. 민석이 비웃으며 손을 놓았습니다. 일주일 후 정확히 이 시간. 여기서 보자고. 민석은 그렇게 말하고는 유유히 걸어 나갔습니다. 골목에 정막이 흘렀습니다. 하늘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빨갛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포장마차 의자에 털썩 앉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해? 작고 떨리는 목소리. 서진우는 어둠 속에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5천만 원. 그에게는 푼돈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수표 한 장 끊으면 되는 돈.
하지만 저 여자에게는 인생을 좌우하는 거금이었습니다. 서진우는 생각했습니다. 저 빚은 대체 왜 생긴 걸까? 사치? 도박? 투자 실패? 아니면 하늘이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그런데 그녀는 눈물을 닦더니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포장마차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냄비를 닦고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녀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리를 마친 하늘은 포장마차 문을 잠그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우는 또다시 뒤를 밟았습니다. 하늘이 도착한 곳은 쪽방촌의 한 건물. 그녀는 2층으로 올라가 작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서진우는 건물 밖에서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방, 겨우 4평 남짓해 보였습니다. 낡은 이불 한 채, 작은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늘은 방 한 구석에 놓인 액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액자 속에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중년 남성과 젊은 하늘이 함께 찍은 사진. 하늘은 사진을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저 어떡하면 좋을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창문 밖까지 들렸습니다. 민준 씨한테는 들키고 싶지 않아요. 제 과거가 알려지면 민준 씨 아버님이 절대 허락 안 하실 거예요. 하늘이 흐느꼈습니다. 근데 돈은 어떻게 구하죠? 포장마차로는 평생 모아도 안 되는데. 서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사진 속 남자, 휠체어에 앉은 그 사람이 누구일까? 그리고 하늘의 5천만 원 빚은 혹시? 서진우는 호텔로 돌아와 즉시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하늘 씨 아버지에 대해 조사해 주시오. 그리고 그녀의 빚이 어디에 쓰인 건지도.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서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저 불빛 아래에서 하늘도 잠 못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서진우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일주일간 지켜본 김하늘. 그녀는 돈 없는 노숙자에게도 따뜻한 밥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쪽방촌 할머니들을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협박하는 폭력배 앞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돈 때문에 민준에게 접근했을까? 서진우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답은 나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편견이, 자신의 오만이, 자신의 냉정함이 모두 무너지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민석이 다시 나타날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진우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지켜만 볼 것인가? 아니면 그의 손이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움켜쥐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민석 같은 인간쯤이야 하룻밤 만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실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늘은 침대에 앉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와 하늘을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서진우. 그는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늘 씨, 설명을 하겠소. 서진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전 나는 당신을 시험하기 위해 거지로 변장했소. 내 아들과 결혼하려는 당신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소. 하늘의 손이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렇소. 당신의 포장마차에 가서 당신을 지켜봤소. 당신이 돈 없는 노숙자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당신의 본성이 무엇인지 확인하려 했소. 서진우는 하늘을 돌아봤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너무 오만했소. 하늘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냥 알고 있소. 서진우가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진심이었소. 민준이를 사랑하는 것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모두 진심이었소. 아버지.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신 겁니까? 하늘이를 믿지 못하셨어요? 서진우는 아들을 봤습니다. 민준아, 너도 알잖니. 우리 같은 집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지. 하지만 하늘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안다. 이제는 안다. 서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하늘이 깜짝 놀라 말렸습니다.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아니요. 내가 당신에게 사과해야 하오. 서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평생 편견 속에 살았소. 돈이 있는 사람만 믿고 가난한 사람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소.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당신이 가르쳐 줬소. 서진우는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보며 나는 생각났소. 내 어머니를. 서진우의 눈앞에 60년 전의 기억이 펼쳐졌습니다. 1965년 겨울, 서울 변두리 판자촌. 어린 서진우는 겨우 15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6.25 전쟁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막노동으로 그를 키웠습니다.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판자집 안에는 연탄불도 제대로 피우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어린 서진우는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쌀 한 대가 들려 있었습니다. 진우야, 오늘 밥 먹자.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서진우는 알았습니다. 그 쌀은 어머니가 하루 종일 일해서 겨우 받은 품삯으로 산 거라는 것을. 어머니는 쌀을 씻어 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국. 서진우는 너무 배가 고파서 당장 먹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밥을 퍼서 2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어머니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진우는 창문으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옆집 노파에게 밥 한 그릇을 건넸습니다. 그 노파는 혼자 사는 할머니로 끼니를 제대로 못 먹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할머니가 사양했지만 어머니는 강권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어머니는 남은 밥 한 그릇을 서진우와 나눠 먹었습니다. 원래 2그릇이었는데 한 그릇은 할머니께 드리고
남은 한 그릇을 둘이 먹은 것입니다. 어머니, 배고프지 않으세요? 아니다. 어머니는 배불러.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서진우는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을. 어머니, 왜 할머니한테 드린 거예요? 우리도 배고픈데. 서진우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서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진우야, 우리가 비록 가난하지만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 그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란다. 하지만 진우야, 돈은 없어도 마음만은 부자로 살아야 해. 그래야 진짜 행복한 거야. 어머니의 그 말. 서진우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픈데 집도 없는데
민석이 수표를 받아간 다음 날 아침, 서진우는 천양그룹 회장실에서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검찰총장과 오랜 친분이 있는 그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석이라는 인물과 그가 속한 사채 조직에 대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혀왔는지, 전화를 끊은 지 2시간 후 서울 전역에서 일제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석은 자신이 받은 5천만 원 수표를 들고 사채업자 두목을 만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고급 호텔 커피숍에서 두목과 마주 앉아 수표를 건네려던 순간 형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수표, 그리고 두목과 나눈 대화 녹음, 모든 것이 증거였습니다. 사채업자 두목은 즉시 체포되었고 민석 역시 불법 사채 공모 혐의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은 민석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3년 전 하늘이 폭행죄로 고소당했던 그 사건. 당시 민석은 자신이 먼저 하늘을 폭행했으면서도 매수한 목격자들의 거짓 진술로 하늘을 가해자로 둔갑시켰던 것입니다. 민석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 거기에는 목격자들에게 돈을 주고 거짓 증언을 부탁한 내용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하늘의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진우는 하늘을 검찰청으로 데려갔습니다. 담당 검사가 하늘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는 3년 전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늘은 피해자였지 가해자가 아니었다고, 민석이 모든 것을 조작했다고.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검사는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한 달 후 법정. 판사는 하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전과 기록이 완전히 삭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은 방청석에 앉은 서진우와 민준을 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하늘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치 어깨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서진우는 하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손길만으로도 모든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한편 민석은 불법 사채, 공갈, 위증교사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채 조직 두목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징역 7년과 함께 수십억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피해를 입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받으며 추가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진우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정의는 더디게 오지만 결국은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민준과 하늘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대연회장, 천양그룹 회장의 아들 결혼식답게 재계 인사들과 유명인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우가 특별히 초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늘의 포장마차 단골 손님들, 쪽방촌 할머니들, 그리고 거리의 노숙자들. 호텔 측은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서진우의 단호한 지시에 결국 모든 사람을 받아들였습니다. 대연회장 한쪽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재벌들이, 다른 한쪽에는 깨끗이 씻고 온 노숙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한 조합이었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이 이 결혼식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식장 입구. 하늘이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서 나왔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3년 전 정과자라는 낙인과 빚쟁이들의 협박에 시달리며 결혼은 꿈도 꾸지 못했던 자신. 그런 자신이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다니.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지막 손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신부가 너무 아름답다고, 신랑이 감격할 거라고. 하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지러움이 밀려왔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잠깐만요. 하늘이 벽을 짚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깜짝 놀라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신부님 괜찮으세요? 하지만 하늘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아찔했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대기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뜻함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퇴근 후 집에서, 아니면 잠들기 전 침대에서 어디에 계시든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따뜻한 봄날 같은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옆에 작은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켜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분들과 함께 웃음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